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9년 10월 10일 새벽 4시 46분. 고요한 정적을 깨고 갑자기 펑! 뭔가가 터진 듯한 소리에 모든 이웃들이 잠에서 깹니다. 잠시 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소방대가 긴급 출동하죠. 건물 반지하에 있는 집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굉음으로 시작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집을 집어삼키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이 난 그 집엔 총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51살의 아버지 장 씨, 그리고 49살의 어머니 김 씨, 그리고 19살 된 큰딸 A 양과 17살 아들 B 군이었죠. 그런데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가운데 이들 가족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직 나오지 못한 걸까요? 무장한 소방대원들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심각한 부상을 당한 어머니 김 씨와 마주쳤죠. 그녀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바지에는 미처 꺼지지 않은 불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필사적으로 말합니다. 아직 집에 딸이 있어요, 딸.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기절합니다. 대원들은 불길을 잡는 동시에 신속히 생존자를 찾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곧이어 방에 있던 딸 A양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피부뿐만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까지 손상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구조된 모녀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사람은 전날부터 집을 비웠고 화마를 피해갔습니다. 화재가 모두 진압된 직후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불길의 집은 완전히 전소되었어요. 그런데 노련한 수사관은 단번에 수상함을 감지했죠. 매캐한 연기 속에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정집 화재 사고의 경우 대부분 목재나 플라스틱, 섬유 같은 게 타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역시나 거실에 가보니 불에 반쯤 녹은 1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이 발견됩니다. 그 안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죠.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는데요. 이건 명백히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거예요. 방화살인이 확실해지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경찰은 먼저 외부 침입자가 있었는지 흔적을 확인해요. 물론 모든 게 다 불에 타버렸지만 창문과 현관 잠금 장치를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데 면식범의 소행인 걸까요? 형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방화를 저지른 타이밍도 좀 수상했습니다. 마침 그날 이 집의 남자들이 다 외출한 틈을 노린 거죠. 이건 범인이 가족들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닐까요? 분명 그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 감식에서 알아낸 건 딱 여기까지였어요. 사실상 의미 있는 증거가 모두 화재로 타버렸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경찰은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가족들에게 원한을 가진 인물이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탐문 조사를 시작해요. 금전적인 문제 혹은 치정이 관련된 건 아닌지 다각도의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 이웃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접수받게 되죠. 아니 그 집 아저씨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외박도 잦았어요. 아내가 이혼까지 고민하는 것 같던데? 확인 결과 이들은 일단 가정 형편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반지하 방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러니까 서울의 이 비싼 집값을 고려하면 내 가족이 살기엔 엄청나게 저렴한 방이었죠. 그만큼 낡고 오래돼서 굉장히 낙후된 곳이기도 했고요.
당시 아버지 장 씨는 건강식품 방문 판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는 있었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 인터넷이나 혹은 홈쇼핑으로 건강식품을 사잖아요. 그런데 비해 장 씨는 방문 판매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판매율이 저조했죠. 하루에 한 개도 팔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요. 결국 생활비조차 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아내 김 씨가 틈틈이 전단지를 돌리는 알바를 했고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벌어왔다고 해요. 겨우 이 돈으로 네 식구가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큰딸 A양은 결국 대학을 휴학했고 미용실 보조로 취직해 약간의 알바비를 벌어왔어요. 이렇듯 아내와 딸까지 다 나섰지만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어느덧 가족은 매일같이 돈 문제로 원성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마침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그 타이밍에 화재가 났다는 게 이게 너무도 석연치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장 씨에게 의심이 쏠렸습니다. 이웃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마저 아버지를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딸이 있는 집에 불을 낼 수 있을까요? 우선 경찰은 장 씨의 행적을 파악합니다. 사건 전날 그는 부천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후 수원에 가서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화재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다 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수사팀이 친구에게 확인한 결과 모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핸드폰 위치 역시 수원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장 씨는 완벽한 알리바이 덕분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다음으로 경찰은 아들 B군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별다른 수상한 점은 없었어요. 사건 전날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강원도 평창에 놀러 갔더라고요. 새벽 2시쯤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남아 있었고요. 또 숙소 직원 역시 B군을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렇게 아들 또한 수사망에서 벗어났죠. 그 외 주변인들도 조사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원한, 치정, 금전관계 다 깨끗해요. 이렇게 답답한 와중에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수사팀은 인근 CCTV를 수집해서 모조리 분석합니다. 하나하나 둘러보던 중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돼요. 사건 발생 2분 뒤인 새벽 4시 48분에 어떤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간 겁니다. 근데 인상착의가 매우 특이했죠. 얇은 티셔츠 한 장에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던 거예요. 바지도 안 입고 하물며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가 지나간 골목길은 불이 난 현장과 불과 15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담당 형사가 중요한 과거 기억 하나를 떠올려내요. 현장을 조사했을 당시 한 이웃 주민이 이게 집 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고 건네준 물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불에 탄 빨간색 노스페이스 패딩과 운동복 바지 그리고 3선 슬리퍼였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휘발유를 뿌린 그 범인이 자기 몸에도 불이 붙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입고 있던 겉옷 패딩과 바지에 불이 붙었고 슬리퍼까지 벗었다면 옷은 안에 있는 티셔츠와 팬티, 속옷만 남겠죠. 그건 정확히 영상 속 남성의 차림새와 동일합니다. 즉각 의류를 정밀 감식했더니 예상대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범인이 남기고 간 옷이라는 거죠. 이제 검거에 좀 희망이 보이나 싶었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옷을 아무리 감식해도 DNA 같은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알아낸 건 이 패딩의 왼쪽 어깨 부분이 살짝 찢겨져 있었다라는 점뿐이었어요. 여기서 경찰은 이 발견된 옷 스타일 자체에 주목합니다. 빨간색 노스페이스 패딩에 운동복 바지, 3선 슬리퍼?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건 2000년대 후반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뭐 일진룩이다라고 불릴 만큼 소위 노는 애들 사이에서 유행했죠. 경찰은 즉시 옷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10대 애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어요. 혹시 너 이런 옷 입은 또래 아냐? 라는 질문을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던졌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이어진 수사에도 결국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희망이 사라지려던 찰나. 와, 이번에는 완전히 의외의 장소에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이 경찰서에 자잘한 경범죄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얘가 그 전단지를 보더니 놀라면서 말합니다. 패딩 왼쪽에 어깨에 찢겨있는 거 저거 내 건데? 저거 제가 친구들하고 돌려 입던 거예요. 제가 계속 입다가 한 10월 8일쯤 친구한테 줬어요. 마침 그는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드러난 정체는 바로 15살의 김군이에요.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가 나온 거죠. 경찰은 즉시 행방을 추적하는데 어라? 놀랍게도 이 애가 이미 경찰서에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퍽치기 건으로 수감이 된 거예요. 곧바로 김군을 소환했고 경찰은 일단 너 옷 벗어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팔과 다리에 화상 흉터가 남아있어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서 진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순간 김군이 납작 엎드리면서 자백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킨 대로 안 하면 저랑 할머니 죽인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럼 누군가가 김군한테 살인을 청부했다는 뜻일까요? 잠시 후 그는 진짜 범인의 정체를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사망한 김 씨의 아들이자 A양의 동생, 바로 아들 B군이었습니다. 와. 근데 아까 여자친구랑 평창으로 놀러간 그 알리바이가 있지 않았나요? 새벽에 사진도 남아있고 또 숙소 직원도 기억하고요. 일단 경찰은 그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B군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시간 넘게 이어진 신문 끝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B군, 가명 종수군으로 앞으로 부를 텐데요. 그는 어릴 적부터 유독 승부욕과 함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주 컸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기질을 잘 활용해서 중학교 때는 육상선수로 활약을 해요. 전국대회 1등까지 했더라고요. 이후에는 유명한 체육고등학교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정도로 잘 나갔어요. 하지만 종수군의 욕망은 좀 정도가 지나쳤는데요. 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또래보다 훨씬 앞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값비싼 물건을 샀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 또래들이니까 그냥 부럽다, 질투난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수는 돌연 나만 뒤처져 있어 라는 생각에 패배감까지 들어요. 그 친구보다 더 비싼 걸 사고 싶죠? 근데 형편상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뭐 친구 걸 그냥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망설임 없이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멋진 옷 신발로 자기 체면을 살리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멋져야 하니까요. 그런 종수군에게 가장 싫었던 것, 가장 불만인 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육상대회 우승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 정도를 집에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아들의 대단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좋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 달에 받는 용돈은 고작 2, 3만 원이 다였다는 점이에요. 종수군은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거구나? 이게 좀 다소 이기적인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갈수록 가족애는 사라졌고 오히려 혐오, 반항, 분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 그해 오토바이를 타던 중에 사고를 당해요. 인대를 다치고 마는데요.
이게 육상 선수한텐 치명적인 부상이죠. 이 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된 종수군은 혼란과 분노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 입장에선 남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했던 그 운동 능력을 잃고 말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얘가 전보다 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예 학교도 안 나가고 일진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막 각종 비행을 일삼는 거죠. 그렇게 매일같이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다가 결국 1년 만에 전과 구범이 돼요. 물론 부모는 이 아들을 그냥 내비두지 않았죠. 특히나 아버지는 종수군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잔소리도 하고 애원도 했습니다. 근데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 뭐야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나를 놔두고 왜 지랄이야. 그냥 다 죽어버려. 이런 억하심정이 커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수군은 부모가 돈 문제로 싸우는 소리를 엿듣게 돼요. 살림이 너무 빠듯하고 생활비도 받지 못해서 더 이상 보험금을 내기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듣고서 우리 집에 보험금이 있었나? 알고 보니까 그 형편 속에서도 엄마가 보험을 3개나 들어뒀더라고요. 이때부터 종수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생명보험금? 그거 내가 TV에서 봤는데 다 받으면은 1억은 되지 않을까? 1억? 와, 나 1억 있으면 강남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완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 대박. 이 아이의 생각이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1억으로 뭐 강남의 집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돈을 목표로 두고 잔소리하는 가족 다 싹 치워버리고 돈을 차지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막 웃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그는 일단 동네 후배들을 시켜서 집에 불을 지르는 걸 계획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불러서 야, 보험금 나눠줄게. 유혹을 했죠. 근데 쉽사리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고로요. 화재가 난 직후에 막 수사가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동네 애들은 이미 종수의 짓이라는 걸 다 눈치챘어요. 이미 계획을 흘린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다들 보복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듭된 실패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종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돈으로 안 되겠구나. 아예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해야겠다라고 방향을 틀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던 김군을 찾아가서 협박해요. 작전은 먹혔죠. 겁에 질린 얘가 제안을 별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후 종수는 빠르게 범행을 준비합니다. 노점에서 1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을 훔쳐요. 그리고 또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몰래 빼내서 그걸 채웠죠? 그걸 김군한테 건넵니다. 이거 다 훔친 거예요. 다 범행이죠. 그런 다음에 여분 집 키를 보관하는 곳을 알려주고 또 본인의 습관을 말해줘요. 종수는 평소에도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화장실로 직행했는데요. 김군한테 야, 너도 우리 집에 들어가서 그냥 똑같이 해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분명 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끝낸 후 종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번엔 여자친구를 이용합니다. 사건 전날부터 아예 강원도 평창으로 놀러 갔고요. 새벽 그 시간대에 일부러 사진을 남겨뒀어요. 또 최대한 밤늦게까지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목격자를 확보한 거죠. 완전 철저히 계획한 거예요. 사건 당일 새벽 4시입니다. 김군은 자전거에 휘발유통을 싣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자연스럽게 여분 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바로 문을 세게 닫아버립니다. 그 누구도 외부인이 왔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잠시 후 그는 집안에 휘발유를 마구 뿌리고 라이터를 탁 켜서 던지게 돼요. 그런데 순간 자기 오른쪽 다리와 팔에 불이 옮겨붙고 맙니다. 놀란 김군은 집을 뛰쳐나오면서 급하게 옷을 벗어요. 더 지체할 수 없었기에 그냥 티셔츠에 속옷바람으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던 거예요. 그날 발생한 화재로 집에 있던 어머니와 누나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원래 종수군은 아버지까지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전날 아빠가 부천으로 일을 갔던 걸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그는 또다시 머리를 굴려요. 아, 그래. 오히려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몰자. 죄는 아빠가 가져가고 난 돈만 챙기면 돼. 아니,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냐고요. 얘는 평소에도 자기 부모가 부부싸움이 잦았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경찰 앞에서는 슬퍼하는 척 연기를 하고 또 형사한테 아버지가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흘리고요. 정말 너무도 악마 같은 모습이에요. 무서워요. 부모가 죽고 나서 받을 생명보험금이 탐나서 그걸로 강남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욕망에 누나까지 모조리 희생된 거죠. 정말이지 너무도 잔인한 새끼였습니다. 그럼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검찰은 종수군을 살인 교살 혐의로 그리고 후배 김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게 미성년자 재판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범인 종수군이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백을 다 하고 나서 그는 아주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형사님, 저 배고파요. 치킨이랑 탕수육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배달된 음식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고 해요. 그 경찰 조서를 읽으면서 막 희죽거리고 장난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정말 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끼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09년, 13년형을 받았으니까 복역은 이미 끝이 났겠죠. 2026년 현재 종수군과 김군 모두 출소했고 우리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이들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겠죠. 이제는 30대가 되었을 그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이었던 2014년 12월 29일 저녁 9시 40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가마골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집이 타오르는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를 했고요. 긴급하게 소방대가 출발했죠.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날 화재가 상당한 폭발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안방 창틀과 유리 창문이 다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파편이 또 인근 도로까지 날아갔을 정도인데요.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화재가 난 이곳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다세대 주택 2층에 거주하던 일가족이었는데 피해자는 38살 주부 박 씨, 그리고 각각 12살, 9살, 6살 된 그녀의 3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작 10가구가 다인 이 작은 동네에서 일가족 화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마을 주민 모두가 정말 깊게 상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마침 박 씨 집은 또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재를 다 진압한 후에 본격적으로 경찰이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안에는 그 물건이 타면서 막 유해한 연기가 나잖아요. 일산화탄소요. 이런 게 났고 했지만 다 훼손되기 전에 남은 모습들을 경찰이 보고 왜 화재가 났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겠죠. 참고로 방진 마스크 같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런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야 5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매캐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까맣게 타버린 집을 살피던 경찰이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가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망자들이 발견된 위치였어요.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 즉 실화의 경우에는 사망자들이 문이나 창문 앞쪽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하면서 사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들이 모두 방 안, 방문 앞, 거실 등에서 발견됩니다. 탈출 시도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혹시 동반 자살?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온 가족이 모여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두 아들은 거실에 있었고 모녀는 방에 있었다고 해요. 출입문 또한 잠겨져 있지 않았고요. 이건 통상적인 자살의 현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화를 조심스럽게 의심하던 중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먼저 현장 감식 결과 초기 발화 지점에서 휘발유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휘발유가 이미 다 불에 타버렸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을까? 물론 냄새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이 장판을 들춰보니까 미끌거리는 기름이 발견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집 전체에 불길이 빠르게 퍼지도록 휘발유까지 뿌려서 불을 질렀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검을 해보니 이 시신의 피부에 남아있는 물결무늬 흉터가 확인됩니다. 물결무늬 흉터. 이건 이 사람에게 직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해요. 여기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이 의도적인 방화 사건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증거는 이게 단순 방화 사건이 아닌 방화 살인 사건이라는 걸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졸피뎀,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재운 후에 집에 불을 질러서 사망하게 한 정황인 거죠. 경찰은 곧장 용의자를 추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예상하셨겠지만 피해자 박 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A씨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족들과 떨어져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남편 A씨는 평소에는 횡성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요양 생활을 하다가 강릉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집에 들려서 아이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수소문 해보니까 가족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화재 당일에도 아이들 만나서 장난감 사주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떠났다고 말했죠. 게다가 A씨는요, 사건 당일 어딜 돌아다녔는지 그 행적이 모두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잃은 A씨 또한 너무 슬프죠. 가족과의 그날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 A에게 혐의점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수면에 올렸습니다. 바로 최초 신고자인 B씨예요. 일반적인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거나 혹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돕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저지른 이 방화의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범인들이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요, 경찰들이 가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이때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비디오로 찍어둡니다.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B씨가 왜 용의선상에 올랐는지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겁니다. 하지만 탐문조사 결과 B씨에게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냥 그는 단지 이웃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급히 신고를 해준 아주 무고한 사람인 게 밝혀졌어요. 자,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마지막 용의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도왔던 40대 여성 E씨였어요. 그녀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게 2층에 4명이 있어요 라면서 막 다급하게 소리쳤고요. 자기 역시 소방관들을 따라서 막 불길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게 용감한 어떤 시민의 모습을 오해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범인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화재 현장을 맴돌던 이 씨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씨에 따르면 피해자 박 씨와 그녀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아는 사이인 거죠.
그러면서 이 씨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박 씨가 생전에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게다가 자기한테 1,4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경찰은 이 씨가 진술하는 내내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 불편한 위화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보니까 이 씨가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 데 있어 박 씨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퍼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이 씨가 갑자기 휘발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박 씨가 휘발유로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애들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경찰들 중 그 누구도 방화의 도구가 휘발유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씨는 계속 진술했죠. 제가 이 불이 나는 상황에서도 박 씨를 구하려고 5번이나 집안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라고 막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의 증언을 모아봤죠.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어긋나는 진술에 이 씨에 대한 그 경찰의 의심이 오히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짙어져 가고 있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물증까지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피해자들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었죠. 그런데 피해자 엄마였던 박 씨는 생전에 단 한 번도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 이 씨의 주장대로 박 씨가 아이들과 동반 자살을 했을 거다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씨가 졸피뎀 외에 여러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받은 게요.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였어요. 그 화재 당일날 또 졸피뎀을 처방받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침 현장에서 발견된 맥주병과 음료수병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럼 정황상 이 씨가 이 집에 가서 박 씨와 아이들에게 맥주와 음료수를 졸피뎀을 탄 맥주와 음료수를 먹인 건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박 씨의 집 신발장에서 한 장의 서류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 씨가 죽은 박 씨에게 약 1,880만 원을 빌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어라? 이 씨는 박 씨가 자기 돈을 1,4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죠. 사실 돈을 빌린 건 이 씨였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방화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이 잿더미 속에서 발견이 돼요. 이건 이 씨의 범행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이제 이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를 해가던 중 또 다른 강력한 한방이 발견됩니다. 이 화재 사건 발생 3일 전에 이 씨가 이미 강릉에서 방화 살인 미수 사건을 일으킨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녀가 강릉에 살고 있던 자신의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수면제를 먹인 뒤에 집에 불을 질러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예요. 이건 정확히 이번 사건과도 일치하는 패턴이죠. 심지어 그때 이 씨는요, 내연남에게 63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요. 또 사망보험금 수령장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두기까지 했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이 내연남 C씨가 사망하기 전에 구조가 됐고요. 사건이 미수에 그쳤죠? 안타깝게도 이 피해자인 C씨가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약간 기억상실증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참, 운도 좋죠? 자, 보세요. 이 씨와 금전적인 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3일의 간격을 두고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코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씨는 즉각 건조물 방화치사 및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거듭되는 조사와 진술 또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이 씨도 무슨 소리냐 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죠. 아이 셋을 포함해 일가족을 살해한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범인 이 씨 진술에 따른 그날의 전말을 좀 알아보면 그녀는 일부러 이 죽은 박 씨의 남편이 오기로 한 날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남편 A 씨가 의심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박 씨에게 빌린 돈 1880만 원을 갚고 싶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예상대로 맥주와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박 씨와 아이들에게 건넸고 모두 잠들자 곧장 방화를 저지른 것 또한 일치했습니다. 이 씨가 아주 교묘한 인간이에요. 그날 현장에서 휘발유 뿌리고 그 다음에 다 불을 지른 다음에 자기는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차로 7분 정도 떨어진 파출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막 소방차가 삐용삐용하고 지나가죠? 아, 됐구나 싶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저기 4명이 다 있어요. 박 씨와 아이들 구해야 돼요. 라면서 필사적인 액션 연기를 펼친 거죠. 이건 모두 자기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화재가 이제 진압되고 그녀가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본색이 드러납니다. 먼저 박 씨 유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박 씨가 생전에 나한테 1,400만 원 빌려갔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가족인 당신들이 대신 갚아달라. 라면서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완전 범죄를 했다면서 좋아했을 텐데요. 경찰들 또한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고 사람이 아닌 악마가 있는 것 같다 라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토록 돈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아픈 아이가 있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동네에서도 이 씨는 좀 딱하고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박 씨를 만난 거예요. 박 씨는 친절했습니다. 또 그녀의 눈에는 건강한 남편과 아이들 다 부러운 삶이었죠. 그렇게 친해지면서 어느덧 이 씨는 그녀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기는 워낙 궁핍한 삶에 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계획을 한 건 일단 보험 사기였어요. 돈이 필요했고 대상은 내연남 C씨였죠. 근데 그게 미수로 돌아가면서 바로 3일 만에 다음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게 친했던 박 씨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힘들지 않으세요? 내연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했죠. 그래 돈을 타니까요. 그런데 친구 박 씨 한 명도 아니고 일가족을 모두 죽여서 자기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이 없을 텐데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 씨가 단순 돈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비롯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 돈을 이제 갚지 않아서 박 씨와 이 씨 사이가 좀 틀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박 씨와 가족 다 죽여버리자 하면서 죄책감을 덜어주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고 너무도 뻔뻔하게 행동한 불길 속 악마. 하지만 그 불길 속에 묻힐 줄 알았던 증거들이 모두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재판 내내 자기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너무 계획을 했다는 정황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재판부 또한 이게 정황상 자신의 채무를, 그러니까 돈을 좀 안 갚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전에 전과가 없었고요.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양육했다는 점이 양형의 이유로 적용이 되어서 검사는 처음에 사형을 주장했는데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월에 결심 공판이 열렸고 여기에서도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그녀는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 씨가 죽인 박 씨는 늘 그녀에게 친절했고 또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큰돈까지 빌려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고스란히 일가족 방화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왔죠.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이웃 여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2건의 방화까지 저지르는 희대의 악녀로 변했던 걸까요? 그 악함이 모두 궁핍한 환경에서 온 거다, 먹고 살기 힘드니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빚이 불어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진 않죠. 이 씨가 살해를 감행하면서까지 갚지 않으려고 했던 1880만 원. 그녀에게는 이게 큰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4명의 목숨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도 작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